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과 바람을 다양한 국정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과 시선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문제의식과 질의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혹여나 심판하는 위치에 익숙하여 소홀히 하였거나 무심하였던 일은 없었는지 저희를 뒤돌아볼 계기로 삼아 헌법재판소 발전의 소중한 동력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기본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7여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되었거나 경시되었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에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법재판소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받아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본질적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기여하여야 할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 오랫동안 공석이 있었던 재판부도 구인 체제로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하였거나 간과하였던 상황,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그 어떤 질책과 문제의식 그리고 귀중한 의견 모두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기관 증인은 손인혁 사무처장 등 총 12명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무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30일 실시될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손인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재판소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소장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재판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중하게 듣고 헌법재판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심판지원실장 이형주입니다. 공보관 천재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혁입니다. 국제협력국장 신성훈입니다. 심판정보국장 이영일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영주입니다. 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입니다. 업무 현황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업무 현황 파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심판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위헌법률 심판 17건, 권한쟁의 심판 5건, 헌법소원 심판 1,827건 등 총 1,84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 사건 수는 총 1,793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건, 인용결정 2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2,522건을 접수하였고 2,725건을 제외해서 처리 건수가 접수 건수를 상회하였습니다. 12쪽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중요 사건의 증가에 따른 헌법 연구관 및 심판 지원 인력의 확충, 효율적 조직 운영, 개별 구성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준공된 청사의 청결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구내식당 리모델링, 승강기 교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소 불편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 제도와 관련한 분석과 연구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등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심판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건의 심리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점 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5개년간 진행된 지능형 헌법재판 시스템의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업무 지원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ISP를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국민을 위한 재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 이용 편의를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일찍이 도서관과 전시관을 일반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홈페이지와 다양한 변학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 정신의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문을 익명화하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보 및 홍보, 발관 활동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고 충실한 헌법재판 정보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및 협의체 활동을 통해 헌법재판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며 헌법재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를 주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헌법재판연구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헌법재판연구 및 헌법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지난 14년간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헌법재판연구원 모든 구성원들은 국내 유일의 헌법재판연구 및 헌법교육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헌법재판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교수부장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헌법재판연구원 일반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가름하고 6조 기하 주요 업무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조입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의 연구 과제는 모두 21건으로 10건은 상반기에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11건은 하반기 연구 과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전문 학술지인 헌법재판 연구를 상하반기 2회 발간하고 있고 최신 세계 헌법 판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여 세계 헌법재판 조사 연구 보고서를 격월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5년부터는 비교 헌법학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비교 헌법 연구 총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는데 금년에는 캐나다 헌법론을 주제로 현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법조기관이나 유관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헌법연구관 등 내부 직원 대상 직무연수,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연수,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및 국선 대리인 등 법조인 대상 헌법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교원, 대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원회 출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헌법 가치 및 헌법 질서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경찰청, 대통령 경호처와 같은 권력기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 인재개발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출강 요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협의 조정을 통해 이를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 인력 확충 및 법제 정비 등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외국 헌법재판기관에 대한 초청 연수를 통해 대상 국가의 헌법재판 제도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교 교사 및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우수 헌법 수업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헌법 교육 표준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초중고교에서 헌법 정신과 그 규범성을 잘 교육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이준일 교수를 출석 요구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시간이 작동하면 위원님들께서 직접 마이크 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타이머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끄지게 됩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이 오전에 감사를 다 마쳐야 되는 관계로 추가 시간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한해서만 질의에 앞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씩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기본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고, 이로 인해서 국가전산망이 마비 사태에 이르러서 아직도 반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된 전산 장애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또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감사원 국감 우리 중에 우리 동료 우리
박규택 의원의 발언권, 국정감사위원으로서의 이런 정상적인 감사 권한을 박탈당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의정사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사고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최 위원장님 정식으로 사과 한번 해주시기를 저희에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소해 주십시오. 네,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시간은 없지만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자료로 그럼 대체해 주세요. 답변 자료. 예, 전주시의회 출신 이성윤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우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처장님, 이날 헌재 선고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재판관님을 비롯한 헌재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헌재 탄핵 심판은 공무원의 이원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징계적 성격, 말하자면 특수한 징계 재판의 일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현재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이원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이런 취지로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은 헌법을 위반했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모두 이원 위법이라고 판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처장님, 헌법 87조에는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죠.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정문이 인정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그대로 형법 91조 2호에 들어맞는다고 보는데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헌법 91조에 헌법 위반 행위 네, 네. 이거를 국헌을 문란 목적의 경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해당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국헌을 문란한 행위의 의미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예, 형법적 예.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이런 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과 사령관들 그리고 한덕수 그 장관들 그리고 그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법 87조 91조 2호에 따라서 내란죄가 인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또는 내란 중요의무 종사 그리고 부하 수행으로 모두 처벌받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의 1호당원입니다. 예? 국힘이 어떻게 뭘 했느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 의결 때는 본회장에 들어가 나타나지도 않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하고 한밤중에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도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대거 받아들이는 대선 즈음에는 정교 유착까지 범했습니다. 처장님,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에서 예, 예.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내란 행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무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국힘에 대해서 위원정당 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통진산 사건에서도 그 재판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우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내란 진행적인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까지 해산입니다. 자,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나와서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시거나 또는 의제와 상관없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지는 마십시오.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에 따라서 그 조항을 위반할 때는 발언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드립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답변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목소리를 잘 들릴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대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좀 네,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송석준 위원이십니다. 손인혁 처장님, 네. 예, 현재 그 재판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매년 접수 건수가 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장기 미제가 5년간 2.2배 늘었다. 거기다가 또 처리 기간도 지난 10년간 약 205일 증가했다. 이게 좀 문제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또 현재 관심 또 여기를 통해서 뭔가 해결되는 그런 요구가 많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사건 수가 많아지고 또한 예. 중요하고 무거운 쟁점을 가진 사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예, 지금 뭐 사법 개혁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우리 소원 대상에 이제 재판을 이제 헌법 소원 대상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법안이 또 이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소원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시스템에서 그냥 헌법소원을 재판을 허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죠? 예, 현재 뭔가 여러 종합적인 대비책이 있은 다음에 해야 그게 가능하게 됐죠. 그 소화가 되려면 사실상 헌법소원을 대상의 그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사심제로도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염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 시스템은 사실상 사심제를 전제로 하는 사법 시스템은 아니죠. 네, 네. 예, 그렇다면은 헌법적인 보완과 함께 사실상 어쩌면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렇게 무작정 일단 소원 대상에 재판을 놓겠다 하고 나면 현재 지금 이렇게 미제 사건 늘고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처장님도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사법개혁을 헌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나 모순적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임박한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그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놓서라도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거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 특별재판부를 또 설치하겠다 이런 또 법안이 또 올라와 있어요. 자, 우리 처장님, 우리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또 헌법 재판 결정을 또 같이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엔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현행 우리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이게 특히 재판 제도에 관해서는 엄격한 헌법이 정한 재판 독립의 원칙 또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또 어떤 결과를 유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위헌적 그런 구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시 한번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지금 3특검에 의한 이런 수사, 기소된 사건은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이거를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구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엄중하게 대처해 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삼권 분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단호한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양론에 대해서 재판관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중한 판단을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소장님과 헌법재판소 모든 관계자분들께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은 추상적 공포를 넘어서 또 구체적 공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넘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요. 신속한 재판 요청드리고요. 이 처장님, 입법부의 입법권일지라도 어찌되건 위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국가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 있을 시에 권한쟁의 심판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헌법과 이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소명이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일지라도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재가 심판할 수 없다면 그건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검찰은 헌법기관입니까? 네,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 검사의 공소권, 뭐 영장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일부 있을 뿐이지. 네, 네.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뭐 공기업 사장도 헌법기관이게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말씀을 하신지 잘 알 텐데요. 네, 네. 이 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이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 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환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리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다 모두 기각됐습니다. 저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뭐 엄호하거나 비유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위태롭게 나라 질서를 어지럽혔으면 당연히 탄핵해야죠. 네. 왜 검사만 이렇게 지켜줍니까? 뭐 마찬가지로 저는 판사도 판사의 어떤 여러 이
이 재판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사가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연구관들이 써주는 거 읽고 혹은 자신의 정당한 재판 관할을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법관도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헌재마저도 그 오명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실 겁니다. 정당의 활동이란 그 정당에게 귀속될 수 있는 활동 일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당대표의 활동, 원내대표의 활동, 당대회, 전당대회죠. 최고위원회와 원내의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이 귀속된다라고 판시하셨어요. 12.3 내란 당시에 저희가 내란이라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판결을 하신 이유는 결국 계엄이 선포됐을 시에 유일하게 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 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계엄사령부 산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계엄사령부 군합발에 다 짓밟혔을 겁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그렇기 때문에 국회만큼은 최소한 군인들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헌법 질서가. 그런데 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인들을 진입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이 비상계엄이 만에 하나 정말 국가 전시 상황이고 비상사태였으면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비상예산도 편성해야 되고요. 전시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비상입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법에 준해서 혹은 타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의결해야 될 선전포고를 비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를 가 있다면 혹은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 만약 전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전시 예산이든 전시 입법이든 이 선전포고 비준이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었다면 그 행위는 명백히 내란 행위에 동조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또 곧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헌법재판이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던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있을 때 계엄이 나는데 국회의원이 국회 아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예. 헌법재판관은 전시 상황이 비상사태 시에 어디가 계십니까? 당연히 예, 맞습니다. 당연히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다 소집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위원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예, 지금 이런 분입니다. 왜 제가 이걸 틀었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의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데 정인을 자꾸 부르려 그러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은 선거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판 전반에 개입을 했다면 앞으로 있을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 김현지 씨를 반드시 불러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닙니까? 그 재판에 김현지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입법부를 활용해서 내란을 일으켰는지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다 헤어보면
2199일인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9일 조지호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장경태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래서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한 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뭐 하는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제 1차 내란 성공했습니다. 1차 내란. 자, 2차 내란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찾아가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재판 기록 내놔라. 대법관 방 크기가 얼마나 되냐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원장이 뭔데?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법관의 판단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재명 재판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 나고 나면 헌법소원 4심제 하자 그럴 겁니다.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 법안 통과시킵니다. 공직선거법 또 전부 다 위헌 심판 들어올 겁니다. 자, 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을 기각하고 나면 이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중과 찬사를 보내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것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헌법재판소가 신입니까? 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란 아닙니까? 헌재 처장님 답변 주십시오. 네.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아니 구체적인 사안을 예,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199일에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그 2199일 동안 마비된 대한민국의 국가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 내려줬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2199일 동안 대한민국 적어도 장관급 이상 만약에 검사가 탄핵이 되면요. 검사가 탄핵된 사람들 전부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시켜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 이거 헌정질서 문란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예.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에 거대한 먹구름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달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헌법재판소가 심기일전하셔서 네.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란 먹구름을 탄핵 심판을 통해서 거두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신동우 의원님처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장소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진행 발언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군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고.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공정합니다. 네. 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발언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혁 사무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요 간부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난 내란 시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장을 했었고 당시에 우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질의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질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서 한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댄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형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도대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게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 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네. 탄핵 심판 자체가 국민의 뜻과 법치국가 원리가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탄핵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심사 기준을 사용해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함과 공정한 잣대, 동일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배숙 의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무처장님.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상위에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도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는데. 근데 이런 인식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상위에 있습니까? 여기가 헌법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네. 처장님께서 한번 헌법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 의미는 저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 합니다. 무슨 예. 기능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권력은 뭡니까? 헌법 제정 권력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 헌법 개정 권력. 이거는 법학도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입법이 사법보다 우월하다고 제정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입법, 행정, 사법 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어느 누가 상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입법은 선출이 되지만 사법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 선출하지 않느냐? 선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거는 전문성,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 만약에 법원이 그럼 똑같이 선출해 보십시오. 이 재판이 되겠습니까? 네. 공정성이, 전문성도 그렇고 공정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어진 것이 PT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대법원을 찾아가고 사건 재판 관계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소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오늘 지금 왔습니다만 집무실도 보자 뭐 법정을 보자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 그래도 최소한도 존중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나 왜 대법원을 갑니까? 그거는 서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현장건 좀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법원 4심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심제,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자, PT 띄워주세요. 다시. 자, 보세요. 지금 헌법소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선수 전 대법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 하자는 것은 모순이다. 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업무가 많습니까?